안녕하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살아보려 노력하는 여자 사람이에요. 어디에도 털어놓은 적 없는 제 사연을 익명의 힘을 빌려 오픈해 보려고 해요. 결혼 전 건실하고 착실한 남편을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을 도와서 남편이 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마워. 내가 꼭 꿈 이뤄서 너 호강시켜줄게. 맨날 그렇게 투잡 쓰리잡해 힘들지 않아? 미안하다. 꼭 호강시켜줄게. 그래, 너한테 내가 고마워서 면목이 없어. 우리 재훈이 세무사 되면 진짜 다 너덕이다. 너 아니면 우리 재훈이가 공부할 수나 있었겠어? 그저 없는 집에 태어나서 머리만 좋아가지고. 내가 늘 미안했었는데 네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에요. 제가 재훈 씨 진가를 아니까 이렇게 투자하는 거죠. 저 하나도 안 힘드니까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머님. 재훈이 짝으론 내가 딱 너로 점 찍어놨어. 그러니까 우리 재훈이 세무사 되길 진짜 바라보자꾸나. 너무 고마워. 감사합니다. 그래도 어머님이 항상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니까 힘이 나는걸요? 저희 함께 재훈 씨 잘 보자 해봐요. 고등학교 동창으로 만나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고 세무사를 준비하는 남편을 전적으로 지원했어요. 벌이가 얼마 되지 않아 저녁엔 호프집, 주말엔 대리기사까지 해가며 남편을 뒷바라지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도 바라온 소망을 이룬 남편이었고 남편은 꿈을 이루자마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걸 꿈꿨으나 결혼하자마자 급격히 몸이 안 좋아졌고 그 길로 건강검진과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더니 급성 신부전이라는 병을 진단받고 말았어요. 갑작스럽게 제가 아파지자 남편은 저를 안쓰러워하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시댁에선 미운 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시어머니였기에 아픈 며느리는 도저히 용서 불가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당장 이혼해라. 저런 애를 왜 네가 책임을 져? 결혼해도 요새 이혼이 얼마나 흔한데 난 내 아들이 병시 중드는 꼴 못 봐. 어떻게 그래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나라가 얼마나 이 집에 잘하고 희생했는데 알잖아요. 저 나라 아니었으면 세무사 되지도 못했어요. 공부시켜준 것도 나라가 뒷바라지 해준 거고 결혼도 나라가 번 돈으로 거의 진행한 건데 그렇게 못하죠. 맨날 투잡에 쓰리잡에 본인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제 뒷바라지 해준 거 봐요. 저도 이제 나라 뒤에서 꿋꿋이 도와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세무사 네가 공부해서 된 거지. 걔가 뭘 했다고. 그깟 돈 갚으면 그만이야. 공부시켜준 게 뭘 유세라고. 이제 애도 못 낳을 거 아니야. 결혼을 했으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며느리 도리를 하는 거지. 너 잘 생각해. 제가 자리여도 너 정도면 처자들이 줄을 섰어. 저런 아픈 애 병수발하다 네 인생 다 바치는 꼴 난 못 본다. 엄마, 속상한 거 알겠는데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나라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저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화낼 거예요. 누구 닮아 이렇게 모자라? 너 머리 잘 쓰라고. 저런 애를 왜 네가 병간호 한다는 거야? 넌 세무사라고. 자랑스러운 세무사. 그 세무사 누가 만들어 줬는데요? 나라 아니었으면 세무사 되지도 못했고 공장 가서 생산직 뛰어야 할 형편이었잖아요.
처음엔 이해했는데 앞날이 구말리 같은 본인 아들이 환자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 제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저 역시 마음이 좋지 않을 거란 걸 아니깐요. 하지만 남편은 절 놔주지 않았고 저 역시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남편을 놓기가 쉽지 않았답니다. 정말 사랑했거든요. 연애랑 결혼을 다 합쳐도 11년이었고 그런 제가 남편과 헤어짐을 상상한다는 건 꿈꿀 수도 없는 용기였습니다. 어머님 그러시는 거 충분히 이해해. 훌륭한 아들 언제까지 병시중 해야 할지 모르는 건데 어떻게 살라고 해. 나 다 이해해. 난 너랑 못 헤어져. 네가 나한테 희생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우리는 평생을 약속했고 오히려 네가 아프면 내가 간호하는 게 맞는 거지. 너 역시도 내가 아팠다면 그랬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나 8년 공부할 동안 충분히 희생했고 너 이런 대우 받을만 해. 그러니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엄마한테는 내가 그 소리 그만하라고 했으니까. 고맙다 정말. 아무리 내가 뒷바라지 했어도 이런 생각을 갖기란 쉽지 않을 텐데.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줘서 고마워. 요즘엔 의학기술이 좋아져서 금방 고칠 수 있어. 그리고 애 좀 없으면 어때? 너랑 나랑 평생 친구처럼 연인처럼 사는 거지. 정말 고마웠고 그 덕분인지 전 남편과 함께 병원을 다니며 꾸준히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았어요. 하지만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절 가만 놔두지 않았고 허구한 날 불러대더라고요. 마치 벌레 보듯 하면서 절 대하셨고 거의 전 그 집에 몸종임에 다름없었어요. 참 서글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남편을 뒷바라지할 땐 그렇게 며느리라고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더니 제가 어머님께 병약한 며느리로 보이자 어머님은 쉽게 돌변하시고 저를 막대하셨죠. 꿋꿋하게 이겨내다가도 이런 게 현실인가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재훈이 힘들게 돈 벌 동안 넌 집에서 탱자탱자 놀겠다고? 그 꼴은 못 보지. 오늘 화분갈이 할 건데 네가 좀 해놔라. 나 큰애 피부과 가서 레이저 좀 받고 올 테니까. 베란다에 있는 거 전부 다 해놔. 우리 재훈이 돈 펑펑 쓰는 꼴은 내가 못 보지. 어머님, 저 재훈 씨 돈 그렇게 펑펑 안 써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아는데 제가 그 돈을 함부로 쓰겠어요? 그리고 저 무거운 거 들 힘이 없거든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화분갈이는 주말에 재훈 씨랑 같이 와서 하도록 할게요. 우리 세무사한테 이런 걸 하라고 한다고? 이런 거 하는 거는 네 깎게 올리지. 네가 뭐가 되는 양 착각하나 본데? 세무사 사무행세 하면서 돌아다니는 꼴도 못 보지 내가. 누구 쪼으라고? 네 위치는 여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정신 차려. 그냥 네가 헤어져만 주면 좋으련만. 염치 없는 게 우리 아들 꽉 붙잡고 놔주지도 않지? 너 애는 낳을 수 있니? 그네처럼 직업이 좋기라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기라나. 내가 며느리가 둘이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며느리는 또 처음이다. 충분히 어머님이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 아는데 아픈 거 그렇게 찌르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데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저보고 며느리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취급 정말 옳지 않은 행동인 거 모르세요? 정말 서글프네요. 그럼 헤어져. 그러면 된 거야. 누가 말리니?
나한테 섭섭하다고 하지 마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이상 이보다 더 할 거니까. 그리고 그때야 네가 재혼이 좋다고 굳이 뒷바라지 한다는데 내가 왜 말리니? 지가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생색이야. 결혼 전과 딴판인 어머님을 보는 것이 정말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자가 된 저에게 미안한 마음 하나 없이 항상 불러대며 힘든 일을 많이 시키셨어요. 제가 가만히 집에 있으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쓸 게 뻔하니 그 꼴은 보지 못한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8년을 남편 공부를 시켰던 장본인이지만 그때와 저를 대하는 태도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애초에 8년 뒷바라지 후 세무사가 된 남편에게 아프기 전인데 바로 저랑 헤어지라고 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재훈 씨 세무사 누구 덕에 된 건가요? 저 8년 동안 재훈 씨 뒷바라지 하면서 정말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뒷바라지 할 때랑 결혼할 때랑 그렇게 달라지시더니 아프다고 하자마자 이렇게 가정부보다 못한 취급을 하시는 게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제가 직업이 형님처럼 좋고 집이 잘 살았어도 그랬을까요? 니네 형님이랑 너랑 같냐? 넌 곧 같아야 병원 간호조무사나 하던 애인데 우리 큰애는 의사 아니니? 어디 비교할 걸 해야지. 그리고 네 주제에 재훈이 만난 걸 축복으로 여겨. 네가 세무사 만날 수나 있어? 내가 아들을 잘 낳아놨으니 세무사가 된 거지. 간호사도 아니고 간호조무사가 뭐야? 창피해 죽겠네. 이건 무슨 차이가 나도 엄청 차이 나잖아. 그런 간호조무사 좋다고 하신 것도 어머님 아니신가요? 왜 이제 와서 이러시는지 어머님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늘 어머님께 그렇게 모진 소리를 들어가며 시집살이를 하였어요. 제 몸이 안 좋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 분이었고 그에 더불어 형님마저 어머님과 함께 저를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이혼하고 조용히 나가라는 뜻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 모진 것들을 겪어내면서 남편과 헤어진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지만 남편은 절 놔주지 않았고 오히려 저희 사랑은 더욱더 굳건해져 갔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자체가 남편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단하다, 동서. 양심이 있지. 결혼하자마자 병 얻은 건데 나 같은 서방님 놔줄 것 같아. 누구 앞길을 망치려고 그래? 솔직히 세무사인 서방님이랑 동서가 급이 맞는다고 생각해? 막말로 동서는 병원에서 간호조무사 하던 주제인데 형님한테 한참 믿지는 저지만 그래도 이런 소리 들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 병원에서 일하면서 아르바이트 해가며 재훈 씨 뒷바라지 했고 그 덕에 재훈 씨가 잘 된 거지. 어머님이랑 형님이 재훈 씨 뒷바라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넘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이혼이든 같이 살든 저희가 결정할 문제지 형님이 왈가왈부할 문제 아니에요. 어머머, 눈 동그랗게 뜨고 막 이게 대드네? 그래, 지금은 배는 게 없겠지. 세무사 사무대서 행복한 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래봤자 넌 간조 출신이야. 알겠니? 어디서 까불어 까불길. 동서지간도 웬만히 차이가 나야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거야. 몸도 아픈 와중에 세무사 남편까지 안 놓겠다는 거 정말 이기적인 심보 아니겠어? 어머님이 기가 찰만하지. 시까짓게 감히. 제가 아픈 거와는 별개로 간호조무사 출신인 제가 세무사 아내에 걸맞지 않는다고 두 분이 늘 조롱하셨어요. 참 치욕스럽고
기분이 나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저 남편의 가족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이었기 때문에 저 하나로 남편에게 힘든 시련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참고 있는 저에게 한 번은 투석을 하던 중에 어머님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병원 일 마치고 집으로 오라는 전화였고 몸이 안 좋은 상태로 도착하자 또다시 이것저것 생트집을 잡으며 막말을 하더라고요. 병원비가 한두 푼이 아닐 텐데 도대체 내가 너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우리 재훈이가 번 돈 아니야? 너 병원 안 가는 날로다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반찬값이라도 벌어. 어떻게 재훈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을 하려고 해? 어머님, 저 환자예요. 제가 어떻게 뭐래도 어머님 마음에 드시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 힘들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아, 그럼 우리 애 픽업이라도 해. 사실 요즘에 다 맞벌이는 기본 아니야? 동서가 양심이 있다면 애 학원 라이딩만 해주면 되니까. 솔직히 서방님 혼자 벌어먹고 사는 거 미안하지도 않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야. 내가 기회 주는 거야. 너는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비단결 같니? 그래, 네가 도훈이 픽업이나 이런 거 좀 맡아서 해줘라. 이건 쉬울 거잖아. 형님과 어머니는 아픈 저이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제 꼴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엔 형님 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 분노에 치를 떨었지만 혹여나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 사단낸다는 소리 들을까봐 기어이 말렸어요. 그리고 저 역시 한두 푼도 아닌 큰 병원비를 남편이 오롯이 책임지는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한다는 거야? 아, 진짜 엄마. 내가 얘기할게. 몸이 성해야 일도 하는 거지. 가뜩이나 피로도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느끼는 사람인데. 형수도 진짜 너무한다. 당신 그렇게 부려먹고 싶대? 아, 진짜 열받네. 아서 내가 하겠다고 했어. 사실 앉아만 있으면 되는 일인데 뭐. 그리고 그냥 애 학원 라이딩만 하면 된대. 중간에 간식 좀 챙겨주고. 사실 나 애 진짜 좋아하긴 하잖아. 도훈이도 얼마나 날 잘 따르는데.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집에서 노는 것보다 그렇게 나가서 한두 번이라도 바람 쐬면 환기되고 좋잖아. 그러니까 당신 너무 열내지 마. 알겠지? 중간에 힘들면 당장 그만둬. 나 당신 병원비 못 낼 정도로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그저 당신은 건강에만 힘쓰면 된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두어 번씩 형님네 집안일을 봐줬는데 뭐 딱히 바쁜 스케줄이 아닌지라 힘이 엄청 들진 않았습니다. 아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도 나름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니 저 역시 활기를 찾은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밖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구나 싶었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은 마음이 들었고 환기가 되는 일이었어요. 형님, 그래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막상 2, 3일에 이렇게 나와서 일해보니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네요. 일할 땐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남들처럼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설렁설렁 일하니 할만한가 보지? 아프다고 봐줄 생각 없으니까 우리 도훈이 잘 챙겨. 내가 일부러 동수한테 맡긴 거야. 남한테 돈 주는 것보다 동수한테 그나마 돈이라도 주면 서방님 덜 힘들게 할 거 아니야. 동서는 철면피니까 말이야. 네, 어련하시겠어요. 제 병원비에
저희 집 경제 사정까지 생각해 주시는 형님한테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런 게 취약계층에 내려주는 상류층의 배려라고 할 수 있지. 잘 배워도 동서는 상류층 갈 일은 없겠지만. 늘 차갑게 말하는 형님이었지만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 그러려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름 밖에 나가 일을 해서 보람도 있고 했지만 금방 피로해서 그런지 몸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손쉽게 그만둔다고 하면 형님과 어머님이 쌍으로 뭐라고 하실 게 분명해 힘들어도 조금 참고 조카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몸이 아니니 사실 탈이 나긴 쉬웠는데 그만 탈수록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고 그날 조카의 라이드를 하지 못하게 돼버렸어요. 이 사실을 난 시어머니와 형님은 조카의 학원 한 군데가 펑크가 난 것을 보고 길길이 날뛰며 노했습니다. 네가 아주 우리 손자까지 망치려 뜨는구나. 우리 손자가 그 학원 다니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거기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학원인 줄 아니?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 널 어쩜 좋니 진짜? 아니 왜 쓰러지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하기 싫어서 꼼수 쓴 거 아니냐고. 아우 진짜 그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우리 도훈이 황금 같은 시간에 학원 못 가고 집에 있었던 거 보상할 수 있어? 그게 한 시간에 얼마짜리 학원인데? 아우 진짜 어쩌지 동서를? 정말 너무하시네요. 그래요. 그건 죄송하게 됐다만 사람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 먼저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순리 아닌가요? 제가 남도 아니고 그래도 어머님 며느리의 형님 동서인데 제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데요. 아주 웃긴다. 얘 좀 봐. 뻔뻔하게 지가 더 화내는 것 좀 보소. 우리가 이 몸 아픈 거 뭐 알아주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아, 됐고요. 그래요. 저 병자에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도훈이 픽업 라이딩 못하겠으니 그리하시고 돌아가 주세요. 그나마 재훈 씨 가족들이라 제가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도훈이 라이딩 못한다고 했어? 어머님, 동서 좀 보세요. 막무가내로 배째라는 거 어떡하죠? 네가 도훈이 라이딩 안 하면 누가 해? 너 당장 태어나고 우리 손자 케어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요절날 줄 알아. 더 이상 시댁과 상종하고 싶지 않았고 원래도 바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렇게 사람을 업신여겨도 되나 싶은 것이 아예 엮이고 싶지 않아 일을 그만둔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하자 시어머니와 형님은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푼돈을 받으면서 본인 아들과 손자를 케어해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절 위해서 일을 맡긴다고 했지만 최저시급도 되지 않는 돈을 줘가며 저를 부린 거였어요. 전 그걸 알지만 그럼에도 가족이었고 뭐라도 하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흔쾌히 했던 겁니다. 하지만 형님과 어머님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섰어요. 네가 이 정도도 안 하고 우리 집 며느리가 되길 바라냐? 아무리 네가 재훈이 세무사 되는 뒷바라지를 다 했다 한들 우리 재훈이가 잘나서 세무사 된 걸 가지고 그렇게 유세 떨고 싶어? 아픈 환자 며느리 맞아서 속상해 죽겠는데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니 너 더 이상 가족 취급 못하겠다. 감히 네 형님 애를 못 봐줘?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것이? 그러게요. 지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 정도도 못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의사라서 알아.
그 정도 환자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 알아? 어디서 환자라고 먹고 놀 생각만 해? 지가 신랑 잘 만났으면 잘 만난 거지. 지도 그 레벨인 줄 아나? 됐고, 내일부터 당장 우리 도훈이 라이딩 다시 해. 니 가게 그런 거라도 안 하면 이 집에 왜 붙어 있는 건데? 당장 퇴원 수속해. 그래요. 절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는 어머님과 형님한테 지치네요. 어머님이 제 꼴 보기 그렇게 싫어하시니 어머님이 원하는 것 다 해드릴게요. 더 이상 어머님과 형님 볼 일 없을 테니 그리하시고 이제 돌아가 주세요. 말도 섞기 싫네요. 신장투석 다니는 내게 의사 형님네 애들을 봐달라는 시모였지만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니 가족 취급을 안 한다고 엄포를 놓네요. 예 하고 가짜없이 연 끊었더니 온 집안에 천지가 뒤집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겪었지만 놀라운 일이었어요. 병실 문 밖에서 저와 어머님, 형님 이렇게 셋이 하는 얘기를 다 들은 남편은 말릴 수 없을 정도로 분노에 차올라 있었습니다. 엄마랑 형수가 제 아내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듯이 저 역시 형수님과 엄마를 존중할 이유가 없겠네요. 뭐? 너 지금 우리 앞에서 얘 역성 드는 거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지금 애미 앞에서 비도 안 섞인 남을 편들어? 그러게요. 서방님, 뭐 잘못 드셨어요? 막말로 서방님이랑 급이 안 맞는 여자인데 뭐가 그렇게 아쉽다고 그러세요? 어려서부터 형이랑 나랑 차별하고 나 세무사 공부할 때도 엄마 1원 한 장 보태준 적 없죠? 그래놓고 세무사 되니까 이제 와서 우리 아들이라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몸 아파가며 내 뒷바라지한 내 와이프 홀대하고 하대한 거 절대 용서 안 해요. 그리고 형수도 절대 용서 불가네요. 내 와이프가 뭐가 모자라서 돈이 라이딩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그 돈 받고 일할 사람 안 구해주니 우리 와이프한테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의사 타이틀이 아깝고 안타깝네요. 이런 게 지식인인 건지 참. 남편은 이 한마디를 하고 곧장 어딘가에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형님 병원에 예전부터 일하던 상담실장이 형님과 반복되는 트러블로 인해 그동안 현금을 환자한테 받고 현금 영수증 처리를 안 한 것과 세금 신고를 안 한 장부를 신고하고 퇴사를 한 것이고 그쪽 관할세무서에 신고가 접수된 것이었어요. 남편은 개인 세무사였기 때문에 지인을 통해 이 소식을 접했고 본인 가족이기에 어떻게 할까 망설였지만 이 사태를 보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관할 세무서에서는 수월하게 형님네 병원에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병원을 샅샅이 조사할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형님은 어이없어 하였고요. 가족이면 감싸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더하라고 내부 정보를 퍼줘요? 이렇게 가족 뒤통수 치려고 공부해서 세무사 됐어요? 본인 지인들을 이용해서 날 더 엿먹이다니? 당신이 그러고도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 여자에 미쳐서 아주 눈이 돌았지? 웃기지 마요. 얼마나 직원들을 하대했으면 같이 일하는 직원이 신고를 합니까? 본인도 업계에 소문날 거 뻔히 알면서 끝장을 본 것 같은데 형수님 방에 있던 그동안 현금 영수증 처리도 안 하고 현금으로 받은 장부들 다 제 손에 있어요. 아주 손쉽게 꺼내지던데요. 이걸 집안에 보관할 줄이야. 엄마네 잠깐 밥 먹으러 들렸다가 형수 방에서 책 좀 빌려가려고 보다가 봤네요. 그걸 보고 얼마나 어이없던지 참 인생이 불법 천지네요. 그래놓고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떵떵거리는지. 우리 큰애가 얼마를 벌어오는데
너 지금 너네 형수 망칠 셈이야? 세무사 돼가지고 주변 아는 지인들 통해 형수 망치는 게 네가 원하던 일이니? 네 할 일이나 똑바로 하지. 어쩜 애가 그렇게 털 떨어져? 모질이 만나더니 너도 모질이가 된 거냐? 모질이는 제가 아니라 엄마랑 형수죠. 인생 그렇게 살지 마요. 제 가족인 게 정말 부끄럽고 지옥스러우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이 길길이 날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끄떡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형님과 시어머니를 내쫓았고 오히려 제 몸 상태를 더 걱정해 주었어요. 이렇게 아픈데도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옆에서 힘이 돼준 남편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리고 형님은 바빠지기 시작했는데 온갖 병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현금으로 받은 환자들의 명부 차트를 숨기기에 급급했지만 이미 먼저 움직인 세무서 직원들에게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중 같이 세무사를 준비하던 남편 친구는 세무 공무원이 되어 남편 대신 이렇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 정말 기막힌 일이었습니다. 재훈이한테 전달 받았습니다. 깔끔하게 그동안 안 낸 세금 내시고 벌금 모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내 몸 갈아서 돈 벌었는데 국가에 세금을 왜 내야 해? 어이가 없네. 국가에서 뭘 해줬는데? 진짜 갱생 불가의 인간이네. 의사 정도 됐으면 지식인 아닌가? 어떻게 초등학생도 안 할 말을. 당신 아들이 불쌍하네요. 뭐야? 니까지 공무원이 의사인 나를 가르쳐? 어디 한번 털어봐.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나 이대로 못 당해. 꼴랑 공무원이나 하는 나부랭이 주제에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내가 너보다 더 높은 공직자 하는데 너 가만 안 둘 거야. 반성이란 절대 없는 형님이었고 더불어 어머님조차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서 발버둥 치려 했지만 결국엔 10억이라는 추징금을 내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깔끔하게 시댁과 손절을 했답니다. 마음 같아선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이라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남편의 가족이라는 점 하나 때문에 참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불법에 대해 벌을 받았으니 됐다 싶었죠. 결국 내 아들 네가 차지하니 좋으니? 못된 것. 어디 한번 잘 샀는지 내가 두고 볼 거다. 우리 큰애 신세까지 망치고 너네들이 얼마나 깨먹고 살아가나 내가 지켜볼 거라고. 몸뚱이 아파 골로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라. 철면피 같으니라고. 말은 바로 하시죠. 재훈 씨가 이제 어머님 안 본다고 한마당에 제가 예의를 갖출 필요는 없잖아요. 다신 아들 볼 생각 마시고 불법이나 저지른 형님 추앙하면서 평생 사시길 바랄게요. 형님이 과연 어머님 노후까지 책임져 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머님은 아직도 형님을 참 모르세요? 형님한테 콩고물 전혀 얻어먹을 거 없으니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셔요. 아주 악담을 하는구나. 너랑 네 형님이랑 같은 레벨로 보이니? 우리 착한 큰애는 날 떠받들 거니 걱정 붙들어 매. 시댁과 손조로 제 삶이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정신적으로는 매우 편안해졌답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좋아져서 신장 이식까지 할 수 있었고 고맙게도 제 신장과 맞아떨어지는 신장을 만날 수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죠. 평생을 남편에게 빚을 진 기분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 덕분에 건강을 많이 회복하여 지금은 임신이 가능하다는 주치의의 판단하에
임신을 준비 중에 있어요. 가끔 남편에게 가족과 결혼한 것이 후회스럽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남편은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 대답을 들으면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게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기쁘답니다. 내가 가장 보잘것없고 힘들 때 옆에서 힘이 돼준 건 너야. 그러므로 내 가족은 너 하나밖에 없어. 전혀 안 아쉬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네가 나를 위해 뒷바라지 해주며 내조했듯이 지금 내가 이렇게 너한테 갚으며 사는 거니까. 고마워.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나도 운동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해지도록 힘쓸게. 그리고 재훈 씨 똑 닮은 아이도 낳을 거야. 무리하지 마. 난 애 없어도 너랑 단둘이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굳이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돼. 지금은 참 행복합니다. 임신을 준비 중에 있음에도 아기 천사를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즐거울 일이라는 걸 몸소 깨닫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형님은 병원 폐업과 동시에 다른 피부과의 페이닥터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마저도 업계에 소문이 나서 거의 취직이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겨우 선배 병원에 취직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인의 시어머님에도 어머님께 기대할 거리도 없는지 시댁이는 간간히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어머님은 늙음하게 명절이나 가끔 찾아오는 큰아들네를 기다리는 처량한 노후 신세가 되신 거죠. 아마 본인이 이렇게까지 형님한테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프답니다. 어머님과 형님을 잘 아시는 분이 아직도 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가끔 안부를 전해주곤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예견된 결과라는 게 이 말을 탁 치게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예상한 딱 그대로가 맞아 떨어지는 것이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너 언제 올 거니? 우리 도훈이 너무 보고 싶은데 맨날 바쁘다는 핑계로 애도 안 보여주고 너무한다 얘. 보고 싶다 우리 도훈이. 저 바쁘거든요. 어머님 아들 덕분에 세금 내고 돈 한 푼 없이 남편 건사에 애 건사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다고요. 그건 내가 할 말 없지만 그래도 네가 세금을 잘 냈으면 될 문제 아니었니? 꼭 그렇게 내 아들 탓을 해야겠어? 발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아주 본인 아들이라고 절연했어도 편드는 거예요. 뭐예요? 됐고 바쁘니까 끊어요. 그런 신세가 되고 나서 동네가 워낙 좁아 장을 보다 어머님을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건강해진 제 모습을 보고 흠칫 놀라시더니 뒤돌아 그냥 가시더라고요.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다가오진 않으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굳이 인사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얼굴 마주치는 것도 참 불편했거든요. 이렇게 제 과거사를 쓰고 보니 단 한 가지. 남편을 정말 잘 만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더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몸을 많이 회복했지만 많이 아팠던 시절 제 옆을 꿋꿋이 지켜준 것도 다름 아닌 제 남편이었으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언젠가 찾아올 예쁜 아기 천사를 위해 제 몸을 더 건강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아기 천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면 바로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실 것 같은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머물러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는 저를 남겨둔 채 먼저 눈을 감으셨네요.
앞으로 아빠를 볼 수 있는 건 함께 찍은 사진 몇 장과 동영상이 전부라는 게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네요.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신 지도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혼자가 되어버리신 엄마 옆에는 제가 자리를 지켜드리고 있어요.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엄마는 아빠에게 많은 의지를 하면서 살아오셔서 그런지 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아 엄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떠나시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걸 목격하지 않았다면 저희 집안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왔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빠가 도와주셨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를 남겨두셨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은 5년 전 어느 여름날 저희 가족이 동해바다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도중에 아빠가 다리에 쥐가 나셨는지 물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저희 아빠를 구해주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빠는 생명의 은인이라면서 그 사람을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리고 저와 전혀 이어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연인 사이가 되었고 남편으로서 저와 함께 인생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초장부터 아빠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남편은 저희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그런지 남편을 상당히 좋아하셨어요. 남자답고 아빠가 없어도 저희 가족을 잘 이끌어 줄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계셨죠. 저도 남편의 듬직한 모습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아빠를 위기에서 구해줬기 때문에 그 점이 많은 작용을 하게 되었죠. 그렇다고 그거 하나 보고 남편을 판단한 건 아니었어요. 인성 또한 좋았고 어른에 대한 예의도 갖췄으며 대기업에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만들어질 수 없는 인연이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 모두 남편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희 집안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남편에 대해 실망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만큼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불행은 평화로울 때 오는 거라고 어느 날 아빠의 행동에 이상한 점들이 조금씩 눈에 들어왔고 아빠도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인지하셨는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저희 가족 모두 아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리고 검사를 받아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아빠는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으셨어요. 가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깜빡하시거나 되물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는데 그게 초기 치매 증상인 걸 병원에 가서야 알게 된 거였죠. 저희 가족은 하늘이 무너져 내릴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었고 연세가 많으셨던 아빠는 생각보다 치매 증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의사는 치매라는 게 사람마다 진행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셨지만 그건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많이 걱정이 됐는지 치매에 좋다는 것들을 자주 사왔고 일부러 시간을 쪼개서 친정에 다녀오기도 했었네요. 남편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쭉 지켜봐온 아빠는 모두가 모여있을 때 갑자기 중대 발표를 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의 시간 동안 정신이 온전할지 모르겠다만 제정신일 때 박서방한테 부탁 하나만 하지. 앞으로 내 딸과 자네 장모를 잘 부탁하네. 그래도 자네가 그동안 나한테 듬직한 모습을 보여줘서 내 가족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놓이고 아들 같아서 앞으로 나 대신 내가 가진 재산을 대신 관리해 줄 수 있겠나?
이런 건 남자가 관리를 해야 집안을 잘 이끌어갈 수가 있거든. 이번에 평생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건물 하나 만들어 보자고 정말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고, 그 결과 125억짜리 건물 하나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내 몸이 지금 이 상태인데 그 건물이 있어봤자 뭐 하겠어? 자네는 일단 대기업을 나왔고 경제적으로도 눈이 뜨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잘 부양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 단순히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정말 신중하게 고민한 거기 때문에 받아줬으면 좋겠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가진 재산을 가지고 우리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 줄 수 있겠나? 나는 어차피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도 않고 요양원에 들어갈 거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네. 자네는 나한테 그냥 사위가 아니라 생명의 은인이자 친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네를 믿고 맡기려 하는 거니 우리 가족들을 잘 좀 부탁하네. 장인어른, 저는 그 건물을 받을 만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은 당연히 장모님께 돌아가야죠. 그게 맞는 겁니다. 장인어른 옆을 평생 지켜주신 분은 장모님이신데 고작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금액의 재산을 혼자서 가져간다는 건 도둑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를 그렇게 믿어주셨다는 것만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사이한테 건물을 넘겨도 될 것 같아?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당황스럽긴 하지. 아무래도 나한테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은 없었잖아. 지금 그 건물을 박서방한테 넘기겠다는 것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아무래도 돈 문제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오늘은 단순 식사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런 대화가 오고 가서 좀 당황스러우니까 이쯤에서 정리하고, 너도 다음날 일찍 출근해야 하니까 박서방이랑 어서 들어가야지. 조금 있다가 다시 엄마가 전화할게. 엄마의 안색은 어두웠고 아빠에게 상당히 서운해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조금도 의논하지 않고 아빠 혼자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는 예민하게 반응을 하신 것 같아 보였죠. 남편과 저는 집으로 오는 동안 아빠가 했던 재산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남편은 조금도 아빠의 재산을 탐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욕심을 부리면 화를 입는다며 지금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닌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 거라며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네요. 그런데 남편이 이 문제를 시댁 집안에 얘기를 했는지 다음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퇴근하고 저희 집에 오시겠다는 말이셨고 상당히 화가 많이 올라오신 목소리셨어요. 그렇게 퇴근 후 집에 도착하니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먼저 집에 들어와 계셨고 시모가 빨리 가까이 오라며 조급해 하셨네요. 그리곤 처음으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옆에서 뭐하고 있었던 거야? 사돈어른께서 내 아들한테 재산을 넘기겠다는 말까지 나왔는데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며?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옆에서 저희 아빠가 가지고 계신 재산을 당연하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형식적으로 이 사람이 아닌 저희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리고 아직 저희 아빠 멀쩡하세요. 지금 당장 넘겨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혼자서 생각을 하고 계신 것뿐이지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엄마와 의논부터 하시고 저희와 다시 대화 나누기로 약속을 잡으셨기 때문에 벌써부터 재산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도 그렇지. 너도 옆에서 어느 정도는 입김을 풀어 넣어줘야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 아들이 너희 집안과 평범한 사이는 아니잖아. 사돈의 생명을 연장해준 은인이라고. 세상 떠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겠어? 영정사진에 올라갈 뻔했던 사돈을 내 아들이 구해줬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지. 사람 목숨값이 정해져 있는 거 봤니? 아버님,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저희 집안에 정말 필요한 존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조만간 답을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저희 아빠의 재산에 대해 욕심이 없다고 했어요. 그 재산은 저희 엄마한테 가는 게 맞는다고 했었는걸요. 그런데 당신이 내가 부모님이 대화하실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었어? 내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방금 좀 과장돼서 얘기하셨는데 당신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말씀드린 거야. 이 문제가 작은 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전날에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둘만 생각하시는 거 당신도 잘 알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라고. 내가 너한테 언제 못했던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었니? 네가 며느리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조금도 반대한 적 없었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환영했었다. 그것뿐이야. 시집살이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이 매년마다 명절 때며 김장날 다른 집안들은 때 되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 나는 너한테 쓸데없이 노동 같은 건 조금도 시키지 않고 전부 다 내가 했었잖아. 그만큼 우리 집안도 너를 친달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재산 문제가 나오면서부터 사이가 멀어진 것 같아 너무 서운하다. 우리는 남들과는 다르게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사돈어른의 재산 얘기가 나오자마자 어떻게 한마디도 거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한 번도 이런 마음 가진 적 없었는데 전날에 네가 보인 행동은 정말 실망스럽다.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많이 실망하셨다며 쓴소리를 계속해서 쏟아내셨어요. 저 또한 처음 겪어보는 시부모님의 화난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직 해결되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얘기했다는 건 저로서도 많이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더군다나 한마디도 거들어주지 않았다는 식으로 저를 안 좋게 설명했다는 거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시부모님을 진정시켜 드렸지만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리길래 확인을 해보니 남편의 여동생인 신우이가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신우가 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시부모님께서 부르셨는지 서둘러 문을 열어주라며 다그치셨네요. 새언니, 제가 이 문제로 여기까지 달려와야겠어요? 제가 새언니한테 얼마나 실망을 많이 했으면 퇴근하자마자 저녁도 안 먹고 무작정 오빠 집으로 달려왔겠어요.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언니 아버님께서 저희 오빠한테 125억이나 되는 건물을 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새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요. 돈 얘기가 나오니까 저희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 변했나 봐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원래 같으면 무조건 새언니가 저희 오빠한테 재산을 넘겨주라고 먼저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빠가 누구예요? 새언니 아버님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고요. 제가 새언니 입장이었다면 아빠를 구해드린 값으로 100억이 아닌 1000억이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새언니는 결정적으로 그 순간 망설였다는 거고, 저희 오빠를 대신해 옆에서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직히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125억짜리 건물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겠다는 건데, 당연하게 받는 게 예의상 맞는 거예요? 일단 한 발 빼고 거절하는 게 예의잖아요? 그럼 언니 아버님께서 다시 오빠한테 건물을 가져가라고 하셨을 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처럼 해야 그림이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새언니도 인정하죠? 아가씨, 저는 돈이 아깝다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단지 저희 부모님께서 오랜 기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결정적으로 엄마는 신중하고 싶으셨던 것 뿐이에요. 그 말이 똑같은 거죠.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그때의 고마움을 잊어버리셨다는 건데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새언니한테 조금도 서운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됐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회복을 하고 싶으시면 오빠한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물 명의가 바뀔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신우가 찾아온 이유도 똑같았어요. 큰돈이 한 번에 들어온다는 생각에 지금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저를 대하는 행동에 대해 실망을 많이 했었고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정리가 되지도 않은 상황을 너무 크게 불려놓은 상태라 수습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시댁 식구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불만을 쏟아내다가 할 말이 다 떨어졌는지 점차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다시 침착하게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 건물을 처분하고 들어오는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것뿐이겠어? 가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 사돈어른의 결정으로 가족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올 거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끈끈해지겠지. 앞으로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니고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될 가족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건데 돈 때문에 우리 싸우지 말자. 서로 웃으면서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거야. 그런 큰 돈 가지고 있어봤자 뭐 하겠어? 세상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남은 인생 즐기다 가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지. 사돈어른께 유산으로 남겨주려 하지 말고 최대한 서둘러서 내 아들의 명의로 바꿔달라고 해라. 우리 웃으면서 잘 살아보자. 사돈어른의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하루빨리 정리해야지. 내 말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지? 딸이 얘기하는데 안 들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저한테 그렇다 할 얘기를 해준 건 아직 없으세요. 어머님께서도 저희 아빠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신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일단 조만간 부모님 얼굴 뵈러 가야 할 것 같으니까 그때 다녀오고 나서 다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제 입장도 조금은 이해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저를 좋게 타일러서 최대한 하루빨리 아빠의 재산을 남편에게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주길 원하셨습니다. 남편이 시댁 집안의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이렇게까지 돌변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 낯설었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한참 동안 저희 집에 머물다 가신 뒤 남편과 저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냉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고 있었습니다. 단둘이 남게 되자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안 좋아진 감정을 풀어주려 가까이 다가왔고 조심스럽게 말을 붙였습니다. 결국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말았네요. 내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이게 맞는 거냐고. 전날에 있었던 일이었고 결정된 건 하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 도대체 왜 시부모님께 얘기한 거야? 나도 장인어른께서 그런 말을 하셔서 많이 당황했었어. 그런데 만약 정말 나한테 건물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니까 우리 부모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전날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린 것뿐이었는데 나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지. 그런데 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잖아. 당신은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잖아. 솔직히 나는 그때 좀 서운하긴 했었어.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하나도 없었잖아. 나도 당신이랑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 않다고. 일단 장인어른 댁에 이번에 다시 가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자고. 남편은 저희 아빠의 건물을 꼭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 눈치였어요. 다른 건 다 좋았는데 재산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무섭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좋았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친정에 가게 되었고 부모님께서는 얼굴빛이 많이 안 좋아 보이셨어요. 저희가 간 이후에 두 분이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를 반겨주신 엄마한테 아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여쭤보자 점점 안 좋아지고 계시다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며 요양원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엄마와 저한테 짐이 되어주고 싶지 않아 요양원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알고 보니 엄마는 아빠가 옆에 있어주길 원했고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겠다고 결정을 내리신 상태셨죠. 그러다 보니 안 좋은 감정이 표출이 되면서 좋았던 부부 금실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힘들어서 버티지 못할 것 같을 때까지는 아빠를 곁에 두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서 이런 의견 차이가 생기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떤 분위기인지 파악을 하지 못했는지 엄마의 얼굴을 붉히게 만드는 한마디를 꺼내고 말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장인어른께서 요양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장모님이 요양원에 출입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시설 좋은 곳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그럴 때 장모님께서 감당하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으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아니다 싶을 때 다시 댁으로 돌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사람이 만약 장인어른과 똑같은 병을 앓게 된다면 그땐 저도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거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내 몸이 힘들면 사랑은 눈앞에서 보이지 않거든요. 관리받을 수 있는 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장모님께서 지금 현재 갑자기 혼자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많이 두려우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되어 있어요. 하루에 세상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 전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제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요양원에 안 모시겠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싫다고 했으면 그만인 거지. 나는 이이가 내 옆에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자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상대방에 대한 입장을 조금도 고려해주지 않는구만. 그런 성격 당장 고치게. 제 성격이 어때서요? 저는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엔 저에게 고마워하실걸요? 장인어른, 제 말이 맞죠? 그리고 저번에 장인어른께서 말씀하신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정은 내리셨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거죠? 그건 없던 일로 결정을 받네. 내가 계속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괜히 이상한 말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아무한테도 건물을 넘길 생각이 없으니까 그때 말한 건 잊어주고 앞으로 내 딸한테만 집중해주게. 그 일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이 가서 괜히 미안하게 됐네. 얼마 전에 사부인께서 전화가 왔거든. 박서방에게 건물을 주겠다고 했으면 빨리 넘겨주라면서 얼마 전에 너희 집에 갔었는데 안 좋은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때 아차 싶었었다. 그래서 그 건물은 내가 눈 감을 때까지 가지고 있을 거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건물은 당연히 우리 집사람이 가져가게 될 거니 더는 이 문제로 신경 쓰지 말게. 내가 내 딸과 자네 목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괜히 이 문제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남편은 아빠의 말에 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건물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한마디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했던 거고 아빠도 엄마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신 것 같았어요. 대화 중간중간에도 아빠의 치매 증상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셨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셨어요. 아빠의 고집은 엄마와 제가 절대 꺾지 못했고 결국 요양원으로 들어가시기로 결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가족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데도 조금의 말도 붙이지 않았고 존재감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남편을 일부러 건들지 않았어요. 기대한 만큼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부모님 집에 잠깐 있다가 저희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된 듯 보였죠. 그런데 아빠가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 저희 집안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환경적인 요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매 증상이 악화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빠는 요양원에 들어가신 뒤부터 치매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엄마를 알아보기 힘드실 정도로 아예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어버린 상태셨어요. 누구는 치매가 서서히 진행이 된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빠는 저희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악화가 되어 계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지만 엄마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한 공간에 있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며 요양원에선 집에서 모시는 걸 반대했어요. 제가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빠를 지켜보는 것 밖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아빠의 손을 잡으면서 무슨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빠의 입에서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말을 뱉으셨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아빠가 갑자기 남편에게 건물을 넘겨주겠다는 한마디에 저희는 정신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녹음해 두었는지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면 녹음한 파일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거라며 아빠의 건물에 대한 욕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돌변한 모습을 보인 남편을 보고 있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저는 녹음된 파일로는 증거가 채택이 될 수 없다며 얘기했지만 제 말은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옆에서 남편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는 어이가 없었고 엄마는 남편에게 녹음된 파일을 당장 지우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왜 저희 아들한테 화를 내세요? 모든 결정은 사돈어른께서 하셨는걸요?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나중에 법정에서 확인해보면 되는 문제이니 너무 화부터 내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사위인데 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야죠. 사돈께서 여긴 어쩐 일이시죠?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사돈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남의 재산을 탐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다는 걸 모르시나 보네요. 그걸 아시는 사돈은 그럼 잘하고 계세요. 오늘은 사돈어른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잠깐 들린 것 뿐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아들과 긴히 할 말이 있으니 오늘은 따로 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엄마는 시댁 식구들의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저 또한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결국 몸살에 걸리셨고 저 또한 몸이 좋지 않아 집에서 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며칠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하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돌발 행동을 하셨는지 요양원에서 사라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엄마와 저는 그 소식을 접하곤 서둘러 요양원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요양원에서는 아빠를 찾지 못하자 저희는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아빠를 찾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아빠의 행방을 알려고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고 충격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건물 밖으로 나가셔서 혼자 돌아다니시다가 달리는 버스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게 된 저희는 병원에 도착해 아빠를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아빠는 너무 큰 사고로 인해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네요. 뒤이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도 병원으로 와주었고 남편이 아빠의 장례를 도와주며 그날만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시작이 되면서 조문객이 없던 늦은 새벽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한자리에 모여 술판을 벌이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얼굴빛이 상당히 밝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들을 쳐다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봤는데 아빠의 125억짜리 건물이 남편에게 간다며 시부모님은 기뻐 날뛰시며 장례식장에서 잔치라도 벌이는 듯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네요. 저와 엄마는 넋이 나간 상태라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왜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는 시부모님 앞으로 걸어가시더니 술판을 벌이고 있던 상을 뒤엎으며
당장 장례식장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결국 엄마와 시부모님께서 얼굴을 붉히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면서 저희 엄마한테 현실을 받아들이시라며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들더니 충격적인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빠의 음성이 남편의 핸드폰에서 들려왔고 저는 너무 놀라 남편의 핸드폰을 빼서 재생되고 있는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빠가 남편에게 125억의 건물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유언이었고 저와 엄마는 촬영되어 있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사색이 된 얼굴로 영상을 계속 돌려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빠가 언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지? 그동안 나한테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장인어른께서 나한테 그 건물을 넘겨주신다고 하셨잖아. 촬영된 영상을 보면 1명 이상의 증인인 내가 옆자리에 앉아있고 연도부터 날짜까지 전부터 장인어른께서 직접 말씀하셨다고. 그러니 이건 법적으로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거야. 나는 절대 인정할 수가 없어. 이거 당신이 전부 꾸민 짓이지? 아빠가 온전치 못한 몸으로 이런 걸 촬영했을 리 없다고. 엄마는 상당한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 쓰러지셨고 남편은 제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뺏은 뒤 시부모님과 함께 장례식장을 빠져나가려는데 빈소에 이상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빈소에서 들려오길래 그곳으로 천천히 걸어가 확인을 하자 신우가 술에 잔뜩 취해서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영상과 똑같은 유언의 동영상을 보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저보다 늦게 걸어온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신우의 핸드폰을 뺏으려 하길래 제가 먼저 술 취한 신우가 보고 있던 핸드폰을 급하게 빼서 들었습니다. 장인어른, 똑바로 못하겠어요? 제가 분명 오늘밖에 시간 없다고 했을 텐데요.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만 읽으면 된다고요. 노인네가 글씨 하나 못 읽어서 되겠어?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말한 거에 대해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너는 조금도 친하지 않게 잘 편집해서 자연스러운 동영상을 만들라고. 편집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유언은 인정되지 않으니까 최대한 철저하게 작업을 맞춰야 할 거야. 125억이 걸린 문제야. 알겠어? 장인어른, 다시 똑바로 읽어보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빨리 앉아요. 제가 이번 일만 끝나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신 충주 고향집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잖아요. 엄마, 장인어른 가시잖아. 빨리 붙잡아요. 남편은 엄마와 제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원에 가지 못했을 때 그 틈을 노려 아빠에게 억지로 유언을 받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그런 환경이 무서웠는지 요양병실을 빠져나오게 되었고 요양원 밖으로 나간 아빠는 버스와 사고가 나게 되신 거였죠. 신우는 이런 일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만취가 된 모습을 하고 굳게 닫혀있는 빈소문 앞에서 영상을 틀어서 보고 있던 거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진실이 눈앞에 펼쳐졌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오열을 하셨습니다. 결국 시댁 식구들 전부 경찰에 연행이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를 구해줬던 남편이 재산 때문에 아빠를 세상 떠나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댁 식구들은 법적인 처벌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 가족에게 선처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빠를 구해줬었던 그때의 일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단순 사고였다며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말하고 있네요. 저희 가족의 재산을 탐하기 위해 거짓 유언을 꾸미려 했던 그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해주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많은 처벌을 받길 원합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너무 크네요. 엄마와 제가 앞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 딸과 약속을 잡은 적이 있었어요. 의대 본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저녁에 딸과 밖에서 외식을 하려고 끝나는 시간 맞춰서 병원을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8년 전에 연을 끊었던 전시모와 마주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를 보며 뱉었던 한마디가 전시모에게 엄청난 불행을 안겨주게 되었죠. 그리고 그동안 살면서 잊고 살았던 과거의 일들이 또다시 떠올랐어요. 전시모와 저와의 관계가 시작됐던 28년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젊은 게 재산이라고 없는 형편에 열심히 돈 모으면서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앞만 보며 달렸어요. 그때 당시 남편과 열심히만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지 시모는 저에게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1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고 저를 무섭게 노려보고 있길래 눈치를 보면서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쏘아붙이기 시작했고 그동안 많이 참았다면서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거냐며 화를 냈습니다. 시모는 하루빨리 아이를 가지길 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1년이 지난 뒤에야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였고 자리도 잡히지 않았던 상황이라 아이는 삶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섰을 때 가지기로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도 그걸 원했었기 때문에 시모의 불만을 듣게 된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시모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직 자리도 안 잡혔어요. 좀 더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 아이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지금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 사람 혼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테고 지금의 삶에서 벗어나기 힘들 거예요. 맞벌이 하면 그래도 30살 되기 전에 자리 잡힐 것 같아요. 저희 아직 젊은데 좀 더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준비도 없이 무작정 아이를 가진다면 앞으로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질 것 같아요. 애는 원래 하루라도 젊은 나이에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때 돼서 아이 가진다고 삶의 여유가 생길 것 같니? 아이 가져도 충분히 맞벌이 할 수 있다. 그건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요. 엄마가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세운 계획이 있는데 틀어지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엄마도 그걸 원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아이를 원한다고 해서 바로 덜컥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루빨리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는데 엄마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어느 촌년에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겠어요. 최대한 대출 안 받고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손주 안겨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엄마는 할머니 소리가 그렇게 빨리 듣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한 지 한참 된 것도 아니고 이제 1년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가지라는 거다. 할머니 소리가 어때서? 며느리 혼자 아이 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모의 억지에 남편과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고 최대한 시모를 설득시키려 했지만 귀를 닫아버리셨는지 전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문제로 인해 시모와의 관계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졌어요. 남편은 시모의 압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아이를 가지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계획을 변경하려 했어요. 이 문제로 남편과의 부부관계에도 심각한 다툼으로 이어졌고 싸우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우선적으로 가지자는 남편과 시모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지만 최대한 좋게 받아들이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원하는 대로 아이를 가지려 노력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버렸습니다. 젊은 나이였던 제가 임신이 되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까지 받았었는데 몸은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원장은 정신적인 문제와 복합적인 스트레스들이 몸에서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라고 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모와 남편이 저에게 보내는 지속적인 압박이 너무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고 그로 인해 저 또한 점점 지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최대한 좋은 말들로 마음의 안정을 시켜주는 게 아닌 몸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화를 냈어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남편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편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오히려 시모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했어요. 내 아들도 검사 받았는데 정상이라고 나왔잖아. 네가 문제야. 몸에서 내 아들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를 하니까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건데 이게 좋게 넘어갈 문제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아이부터 가지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임신이 되지 않게 약이라도 먹고 있는 거 아니냐고. 어머님, 제가 왜 약을 먹어요? 아이 가지겠다고 이미 결정을 하게 됐는데 뭐하러 약을 먹겠어요? 저도 지금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서 제가 솔직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최대한 침착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1년을 넘게 기다렸는데 얼마나 더 기다리라는 거야?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내 촉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네. 머리채라도 뜯어서라도 반대할 걸 그랬다. 나는 오래 기다릴 정도로 성격이 좋은 편도 아니고 시간을 오래 줄 수도 없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임신 소식 들려줘야 할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막말과 압박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엔 제 편이었던 남편 또한 시모의 편에 서서 제 몸에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고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저도 제 몸이 아닌 것 같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열악해도 임신만 잘 되는데 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시모는 결국 분노를 터뜨렸고 이 문제로 인해 남편과도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와 남편이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에는
한약 박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시모가 온다는 말을 남편한테 듣지 못했던 저는 좀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을 했어요. 저를 죄인 보듯 쳐다보던 시모는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한약 박스를 건네받은 뒤 주방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약 한 차를 꺼내 들어 가위로 뜯더니 바로 들이키라며 제 얼굴을 향해 내밀었어요. 조심스럽게 어떤 한약인지 물어봤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경악을 하게 된 저는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고 먹는 게 좋을 텐데. 굳이 알고 싶다면 얘기해 주마. 내가 지금 너한테 주는 이 한약은 몸에도 엄청 좋지만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먹으면 바로 임신이 된다고 하더라. 예약해 놓으면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을 만큼 대기자들도 엄청 많아서 이거 한 달치 구하는데도 꽤 오래 기다렸다. 여기에 몸에 좋은 한약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 더해 뱀, 흑염소, 가물치, 잉어, 군뱅이, 녹용 등등 그냥 네가 알고 있는 몸보신 된다는 것들은 죄에다 때려 넣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반응은 뭐니? 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 않은 거야? 원래 몸에 좋은 약일수록 냄새는 고약한 법이야. 우리 엄마가 먼 곳까지 가서 힘들게 지어온 한약이라잖아. 뭘 머뭇거려? 그냥 코 막고 입에 쳐넣으면 되는 거지.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아이 가지고 싶지도 않은데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 당장 입에 털어 넣으라고. 시모가 한약을 뜯었을 때 그 냄새가 너무 역해서 건네준 한약을 입에 넣기가 너무 힘이 들었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먹으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를 가져야 하나 싶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입에 털어 넣으려는데 역한 냄새에 속이 울렁거려 결국 싱크대에 오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한쪽 손에 들고 있던 한약이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시모는 쏟아져 버린 한약을 보곤 경악하더니 온몸을 부들부들 떨 정도로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그리고 화를 억누르지 못한 시모는 남편한테 도와달라면서 저를 꼼짝하지 못하게 몸을 붙잡았고 제 앞에서 한약 한 채를 가위로 뜯더니 강제로 제 입에다 한약을 밀어 넣었습니다. 시모는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연달아 한약을 뜯어서 제 입에 털어 넣었어요. 발버둥 치면서 온몸에 범벅이 되어버린 한약과 시모와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에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를 붙잡았던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시모는 잘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제 머리채를 잡아 좌우로 강하게 흔들었어요. 저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모에게 참아왔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게 되자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쳤고 시모도 역한 한약 한번 먹어보라며 한약을 뜯어 시모의 입에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본인도 고약한 맛에 경악을 했는지 싱크대를 붙잡고 오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을 정도의 맛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이후 서로가 받은 상처에 더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전혀 다른 현실에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게 제 인생의 첫 결혼 생활은 최악이었고 2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뒤 제 인생에 또 다른 인연이 찾아왔고
전 남편과는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아픔이 있었기에 2번의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았고 상당히 조심스러웠었는데 저에게 보여준 변함없는 모습에 행복해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또 다른 삶은 불행이 아닌 행복이었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쁜 딸 하나 낳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50대로 접어들게 되었네요.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는 심적 안정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었던 건 전시모와 전 남편이 저에게 준 압박의 부담이 얼마나 컸으면 몸에서 아이를 거부하는 상황까지 생겼었지만 지금의 남편과 만나 결혼을 하고 살아오는 동안 심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지 계획에도 없었던 아이까지 생기는 축복이 오게 되었죠. 그때 알 수 있었던 건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 온몸으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픔을 현재 남편 덕분에 잊고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애지중지 키운 제 딸은 어느새 의사가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던 제 딸은 실습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제 딸과 외식을 하기 위해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회사에 회식이 있어서 딸과 따로 만나 저녁을 먹고 집에 들어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 딸이 병원에서 실습하는 모습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감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딸에게 허락을 받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를 좋아하던 딸은 소아과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왔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길래 딸을 부르려고 손짓을 하려는 순간 누군가가 뒤에서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에 생각 없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와 눈이 마주친 그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평생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전시모가 저를 부른 거였어요. 경직이 된 몸으로 아무 말 없이 전시모를 바라보고 있는데 양쪽 품에 쌍둥이 아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전시모는 인상을 팍 쓰면서 예전과는 변함없는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말을 붙여왔어요. 이게 몇 년 만이냐? 나도 많이 늙었지만 너도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해졌구나. 그런데 애도 못 낳는 게 소아과 병동엔 왜 온 거냐? 여기가 어딘 줄 알아? 내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다. 살다 보니 별일 다 있네. 이런 곳에서 너를 만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단 말이야. 그러게요. 이런 곳에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의사 며느리의 쌍둥이 아들 손주까지 보셔서 기분 좋으세요? 그런데 당신이 말한 그 의사 며느리는 뭐가 부족해서 당신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대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결혼했나 봐요. 두 모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날 텐데 이왕 온 거 어떤 며느리인지 얼굴 한번 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전부 다 말해줘도 괜찮은 거죠? 그동안 살면서 이런 상황 상상 안 해본 건 아닌데 막상 현실로 다가오니까 기분 참 묘하네요. 제가 당했던 만큼 돌려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너까지 게 나를 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나도 눈 감기 전에 너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을 작정이었거든. 너랑 내 아들이 이혼하고 나서 내 아들은 한참 뒤에나
재혼할 수 있었다. 여자 만나는 족족 차이고 결혼이 코앞이었는데도 갑자기 파혼을 당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 이게 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러는 건데 내가 널 가만두고 싶겠니? 여긴 왜 왔냐고 물어보잖아. 너랑 닮은 아이는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건물 청소하니? 그러지 않고서야 네가 여기 있을 이유 전혀 없잖아. 우리 며느리 병원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볼일 끝났으면 그만 나가라. 저도 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그렇게 원하는 손주 봐서 상당히 기분 좋겠어요. 의사 며느리 뒀으면 집안이 꽤 성공했나 봐요. 아니면 며느리라는 사람이 눈이 삔 건가? 어떻게 이런 집안과 한 식구가 될 수 있는지 정말 신기하네요. 아마 그 며느리도 의사이긴 하지만 제정신은 아닐 것 같네요. 뭐라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내가 지금 우리 손주들 있어서 참고 있는데 말 조심해라. 여긴 우리 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이라고. 엄마, 왔어요? 그런데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밖이 시끄럽길래 놀라서 나와봤어요. 저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저분 이 병원에서 일하는 소아과 담당 의사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얼굴을 붉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 엄마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무 무섭게 노려보셔서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쪽이 딸이라고? 아니 그럼 내 아들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다는 거잖아. 이렇게 큰 딸이 있었어? 이거 봐봐.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때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진 거지? 이 정도 컸으면 내 아들과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재혼했다는 건데 바로 임신을 했다는 거네. 네, 바로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으면 아이를 가지지 못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신 집안의 아이가 제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마터면 평생 족쇄처럼 불행이 따라다닐 뻔했는데 아이를 안 가져서 이혼까지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런 상황들이 정말 하늘이 도와준 것 같아요. 덕분에 이렇게 이쁜 제 딸이 생겼고 곧 의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의 인생은 의사 며느리 뒀으면서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네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만족스럽지 않나 봐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시모는 제 딸이 보는 앞에서 저한테 발길질을 했어요. 전시모의 발길질에 넘어지게 되자 놀란 제 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병원에서 소리를 질렀고 담당 의사부터 시작해서 간호사들까지 병동 대기실에 서 있는 저와 시모를 번갈아 보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누군가 시모에게 말을 걸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저기요. 그쪽이 뭔데 지금 우리 어머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여기 병원인 거 알면 조용히 좀 하셔야죠. 내가 예전에 전 며느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었지?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며느리가 우리 집안을 속이고 들어왔었던 거 말했었잖아. 그럼 저 아줌마가 어머님이 말씀하신 전 며느리였던 사람이에요? 딱 봐도 빈곤해 보이네요.
저런 몸으로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었겠어요? 어머님은 저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그때 아이를 가졌어도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날 수 없었을 거잖아요.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평생 가난에 쪼들려 살았을 건데 그런 불행을 안 겪은 것만도 천만다행인 거죠. 어머님은 의사 며느리 두셨잖아요. 그냥 상대 마세요, 어머님. 일과 윤 교수님? 아, 이분은 저희 엄마세요. 저 실습 끝나고 집으로 가기 전엔 저녁 먹고 들어가려고 잠깐 대기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한 말은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누구 때문에 저희 엄마가 상처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친 거야? 본과 실습생 주제에 감히 교수인 나한테 목소리를 높여? 너 레지던트 생활 종치고 싶니?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정신이 나갔구만. 제 딸이 틀린 말 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며느리를 들였는지 더는 안 봐도 될 것 같네.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어떤 집안인지 안 봐도 훤히 보이네.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을 것 같아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 했어요. 그런데 교수인 여자가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 강하게 끌어당겼습니다. 뒤이어 전시모 또한 과거에 풀지 못한 감정들을 폭발시켰고 제가 당하고 있자 옆에서 말리던 딸은 교수와 전시모를 강하게 밀쳤어요. 그리고 화가 잔뜩 올라온 얼굴로 전시모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의사 며느리인 여자가 얼마나 인간 쓰레기인지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어차피 남의 가정사라 들어도 못 들은 척 지나간 적이 많았었는데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들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안 해줘도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네요. 지금 당신 옆에 끼고 있었던 저 손주들이 누구 아이인지 알고는 있어요? 한 번에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에 기뻐서 그 뒤가 어떤 배경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가 않죠? 저 쌍둥이 손주들이 친손주 같으세요? 부정하고 싶겠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친자 검사는 단 한 번도 안 해봤죠? 의사인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었을 테니 당연히 친자라고 생각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 옆에 끼고 있는 그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인데 당신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며느리지 당신 집안들 몰래 강적으로 유흥에 미쳐있는 사람이라고요. 며칠 전에도 저희 실습생 동기들과 같이 밖에서 술 한잔하고 있었는데 옆에 끼고 있던 남자가 그쪽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던데요. 이미 저희 동기들 사이에선 벌써 소문이 자자해요. 증거물들을 흘리고 다닐 정도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다니는 교수라고 유명한데 그거 모르고 있었죠? 제 핸드폰에 찍혀있는 사진에도 매번 바뀌는 남자들의 모습이 전부 담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제일 마지막에 병원 정리하고 나가려는데 그때 화장실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쌍둥이 아이들이 누구 아이인지 확실치 않아서 그쪽 아드님의 유전자와 검사를 해봤는데 불일치로 나왔다면서 누가 친아빠인지 찾아야 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살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누군가와 통화를 진지하게 하던데 이런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날 걱정하면서 병원 밖으로 나갈 때도 다른 남자 차에 올라타는 거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제 딸이 충격적인 말을 꺼내자마자 전시모의 며느리는 입담을 나며 제 딸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살면서 단 한 번도 딸의 얼굴에 손을 댄 적이 없었는데 잘못도 없는 제 딸이 뺨을 맞게 되자 저는 눈이 돌아버려 그 여자의 얼굴을 사정없이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실습생들 또한 제 딸의 편에 서서 전시모의 의사 며느리가 얼마나 인생을 막 살았는지에 대해 증거물을 전부 보여줬고 품에 안고 병원으로 들어왔던 쌍둥이 손주들이 자기 친손주가 아니라는 사실과 전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딱 봐도 의사인 그 여자는 40대 중후반에 손주들은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였는데 전 남편은 저와 같은 50대이니 당연히 남자로 안 보였겠죠. 의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 달라붙었겠어요. 그걸 마다하지 않고 전부 받아들였다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였고 이 사실을 전 남편 또한 전혀 모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전시모가 갑자기 저와 단둘이 할 말이 있다면서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저는 전시모의 팔을 뿌리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 너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마. 내 손주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거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도 얼마 전에 한 사실이라 지금 속이 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지금까지 모른 척하면서 살아왔었어. 왜 그랬는지 알아? 내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도 마음 같아선 저 며느리 머리채 쥐어뜯고 싶었는데 내 아들이 쌍둥이 손주들을 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벌써 10년 넘게 키웠는데 지금 친자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거야. 지금 사업도 정말 잘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게 될 거라고. 이렇게 부탁할게. 과거의 일들부터 해서 좀 전에 너한테 했던 짓들 전부 사과하마. 우리 며느리가 손 올린 것부터 해서 금전적인 보상 다 해줄 테니까 너만 입 다물면 아무 일 없을 거다. 제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알아도 모른 척 지나갔으면 되는 일이었는데 괜히 저희 가족을 건드려서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요? 그쪽 집안이 어떻게 되든 저는 상관없잖아요? 제가 지금 가장 화가 나는 건 내 딸에게도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내 딸이 받은 상처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상처 무릎 꿇고 빌면서 애원을 해도 받아줄 수 없을 것 같네요. 금전적인 보상이면 뭐든 다 해결이 되는 줄 아나 본데 나는 당신들 집안 전체가 무너지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 그동안 받았던 상처들이 쓸려 내려갈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이거 놓으세요. 제 발목 잡고 애원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저는 눈 감아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하는 전시모를 뿌리친 뒤 제 딸을 데리고 병원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딸의 동기들이 가지고 있던 증거물들을 한꺼번에 취합해 전 남편이 일하는 곳을 알아내서 등기로 붙이기 위해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보내기만 하면 끝인데 며칠 전에 전시모가 제 딸에게 연락해 저와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한 번만 눈 감아달라며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리고 입막음용으로 돈봉투까지 내밀었네요. 그 안에는 합의금으로 2억이 들어 있었지만 저희가 받은 상처 법적으로 처벌하겠다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저를 건드리는 것도 용납할 수 없지만 제 딸을 건드린 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내일 전 남편의 회사에 그 교수라는 여자가 바람을 핀 거와 쌍둥이 아이들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으면 좋겠어요. 손에 쥐고 있는 이 등기를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시나요? 병원에서 저희가 당한 부분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와 남이 된 사람들인데 그런 개인적인 일들까지 제 손을 더럽히는 게 맞는 걸까요? 등기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했습니다. 이 선택이 저희 가족에게 불행을 안겨준다면 당연히 보내면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고민한 뒤 결정을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